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항우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명을 대적하는 것을 배우겠노라. 항적은 하상 사람으로서 자는 우이다. 처음 항적이 군대를 일으켰을 때의 나이는 24세였다. 그의 계보는 항량으로서 항량의 부친은 진나라 장군 왕전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했던 초나라 명장 향인이다. 항씨는 대대로 초나라 장수를 지내고 항성에 봉해지기 때문에 항씨를 성으로 하였다. 항적은 어렸을 때 글을 배우긴 했으나 이뤄낸 바가 없어 포기하고 다시 검수를 배우는데 이 또한 이뤄내지 못하였다. 항량이 화를 내자 항적은 태인하게 글자는 성명을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검은 한 사람을 대적할 수 있을 뿐으로 배울 가치가 없습니다. 배울 만한 것은 곧 능히 만명을 대적하는 학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항량은 그럴듯한 대답이라 여겨 곧 병법을 가르쳤는데 항적은 병법 배우는 것을 대단히 즐겨하였다. 하지만 병법의 요지를 대략 알고 나자 좀 더 깊이 공부하려 들지 않았다. 일찍이 항량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역양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기현의 오견족으로 하여금 역양의 오견인 사만에게 서신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여 무사히 풀려나 주셨다. 뒷날 항량은 또 사람을 죽였는데 그는 죽은 자의 친족들의 복수를 피하기 위하여 항적을 데리고 오중지방으로 가 살았다. 오중의 현명한 인재들은 모두 항량의 성망에 미치지 못했다. 오중지방에 요역과 상사가 있을 때 항상 항량이 그 일을 주관하였는데 은밀하게 병법을 사용하여 빈객과 젊은이들을 배치하고 지휘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모두 파악해 두었다. 언젠가 진시황이 백해산을 순행하고 절강을 건널 때 항량과 항적이 함께 그 광경을 보았다. 항적이 그 모습을 보고는 저 사람 내가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깜짝 놀란 항량은 그 입을 틀어막으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멸족의 형을 받게 된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항량은 이 일이 있고 난 후 항적을 매우 귀하게 생각했다. 항적은 키가 8척이 넘고 힘은 쇠솥을 들어올릴 정도였으며 저기가 범상치 않았다. 그래서 오중 사람들은 모두 항적을 두려워하였다. 진나라 2세 황제 원년 7월 진섭 등 900여 명이 대택항에서 기치를 들었다. 이에 9월 회계부수 은통이 향량에게 제안하였다. 강서지역이 모두 반전 기치를 들고 일어났으니 이는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시기가 왔다고 할 것이오. 나는 먼저 나서면 남을 제압할 수 있고 나중에 나서면 남에게 제압당한다고 들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몸을 일으켜 그대와 환초를 장군으로 삼고 자오. 이때 환초는 깊은 산중을 피신해 있던 상황이었다. 향량은 환초는 지금 목을 피해 숨어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오로지 항적 한 사람만 그곳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즉시 밖으로 나와 항적을 만나 칼을 차고서 관청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향량은 다시 들어가 은통에게 항적에게 들어와 환초를 불오라는 명령을 받도록 하십시오 라고 요청하였다. 은통이 이를 허락하자 향량은 곧바로 항적을 돌아오도록 하였다. 향량이 항적에게 눈치를 하면서 때가 되었다라고 하자 항적은 칼을 뽑아서 단번에 은통의 머리를 베었다. 향량이 은통의 머리를 들고 군수의 인수를 허리에 두르자 군수와 부하들이 대경실색하여 큰 혼란이 빚었다. 이에 항적이 칼을 뽑아 베어 죽인 사람을 해도 수십 명이 일어났다. 그래야 군수 부중의 사람들 모두 두려워하여 땅에 엎드려 감히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향량이 곧 전부도 알고 있던 지방민주와 관리들을 불러서 진나라를 반대하는 거사의 명분을 설명하자 모두 찬등하였다. 그래야 마침내 군사를 일으키고는 사람들을 파견하여 오중의 관을 해낼 차로로 접수하고 정예군 8,000명을 조직하였다. 향량은 오중의 호들을 조위 후 사마의직에 각각 임명하였는데 관직을 얻지 못한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향량에게 묻다. 향량이
전에 그대에게 어떤 일을 맡겨보았는데 그때 그대는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소. 그래서 임용하지 않은 것이오. 라고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향량의 사람 보는 눈에 탐구가 있다. 향량은 회계의 군수로 옹립되고 황적은 부장이 됐다. 이때 광명 사람 소평이 진왕 진섭의 명령으로 광명을 공격하려 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진섭이 입이 폐주하였고 또 진나라 군대가 장차 공격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장강을 건너서 거짓으로 진섭의 명령을 전하며 향량을 추왕 상족으로 모아했다. 그러고는 향량에게 강등은 이미 평정되었으니 빨리 군대를 통솔하여 강서로 옮겨가서 진나라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향량은 8,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진격하였다. 그런데 진영이 이미 동량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 진영과 연합하여 함께 서쪽으로 진출하고자 했다. 진영은 본래 동량의 영사로서 평소에 신의가 있고 신용하였으므로 학문도 있고 도덕적인 인물로 칭해지고 있었다. 동량년의 젊은이들이 동량혈종을 죽이고 그 사이에 수천 명을 조직했는데 이들이 지도자를 세우고자 했을 때 적임자가 마땅히 없자 그들은 진영에게 우두머리를 해달라고 청하였다. 진영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며 거듭 사양하였지만 젊은이들은 진영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로 진영을 수령으로 삼았다. 당시 현에서 이 거사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2만 명에 이르렀다. 젊은이들은 진영을 하여금 침황을 하게 하고 사료들을 다른 군대와 구별하기 위하여 머리에 푸른색의 수건을 둘러 창두원이라고 칭하였다. 다른 군대와 구별하면서 우뚝 솟아 새롭게 거사를 한 뜻을 표시하였다. 이때 진영의 모친이 진영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 지치지 며느리를 해온 이래 이제껏 너희 손녀 중에 고관대장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 갑자기 커다란 명성을 얻은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다른 사람은 아래에 있는 것이 낫다. 일이 성공하면 여전히 유리에 봉해줄 수 있고 일이 실패해도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너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며 그래서 이름이 지목되어 붙잡아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영은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여겨 감히 왕이 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사병들에게 항치는 대대로 대장군의 가문으로서 손하라에 설명하다. 그러니 지금 거사를 일으켰는데 항치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만약 황씨가 이끌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명문대족의 길이여 반드시 진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여 부하들은 모두 그의 말을 따라 향량 이하에 소속됐다. 향량이 회수를 끊으자 경포와 호장군도 군대를 이끌고 기습하였다. 이때 향량의 군대는 총 6, 7만 명이었고 합의에 주둔하였다. 진나라를 망하게 할 나라면 반드시 손나라였다. 이때 진가가 경구를 중앙으로 옮기고 팽성 동쪽에 주둔하면서 향량 군대의 서진을 제정하고자 했다. 향량이 병사들에게 선포했다. 진왕이 최초로 공개하였으나 뒷날 이기지 못하고 패주하여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진가가 진왕을 배반하고 경구를 세웠으니 이는 대역 무도한 일이다. 향량은 즉시 증언하여 진가를 공격하였다. 진가가 패주하자 향량은 호령까지 추격하였다. 진가는 군사를 돌려 전투를 벌였으나 하루 만에 전사하고 그의 병사들은 모두 투항하였다. 경구는 패주하여 양지역에서 죽었다. 향량은 진가의 군대를 합병시키고 호령의 진을 친 뒤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격하려고 준비했다. 이때 장안의 군대가 유련에 당도하자 향량은 별장 주계석과 여병군을 파견하여 그와 교전을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여병군은 전사하고 주계석의 군대는 폐하의 호령으로 도주하였다. 향량은 군사를 이끌고 서른으로 들어가 패장 주계식을 처형하였다. 한편 향량은 이 앞서 항우에게 다른 군대를 통솔하고 따로 양성을 공개하도록 했는데 양성은 수비가 근사하여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우는 결국 성을 함락시킨 뒤 성을 지키던 군민을 모두 산채로 땅에 매장하고 돌아와 향량에게 성전포를 해냈다. 향량은 이때 진왕 진섭이 확실히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각지의 모든 장수들을 서른으로 소집하고 함께 대사를 논하였다. 이때 표공도 이미 폐해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향량이 서른에 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서른으로가 향량을 물었다. 거소 사람 범정은 나이 70으로서 자신의 집에서 지내며 기묘한 계책을 내기를 좋아했다. 그는 서른으로 향량을 찾아가서 진성이 그렇게 실패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당초 진나라가 육국을 멸망시킬 때 초나라가 가장 억울한 경우였습니다.
회양이 소금수의 수호가 진나라에 들어가서 기구하지 못한 이후 회양을 가련하게 생각하고 동정하지 않은 초나라 사람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나라 난공은 비록 초나라에 세지만 남아있더라도 진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는 반드시 초나라이다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성이 가장 먼저 봉기하여 초나라의 후예를 옹립하지 않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진성의 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항장국에서 강릉에서 군사를 일으키시니 초나라 장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앞을 다투어 항장국의 기한은 기원께서 되도록 초나라의 잠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항장국에서 장차 초나라를 세우시고 초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향량은 범정의 말을 매우 타당하다고 여기고 곧바로 초나라 회양의 손자 심을 찾도록 하였다. 당시 왕손 심은 백성들 속에 섞여 살면서 남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향량은 고거를 초회양으로 옹립하여 백성들의 뜻을 따르고자 했다. 그래서 여전히 조상의 시호를 왕으로 사용함으로써 초회양에 대한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받들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향량은 진영의 초나라의 상주국으로 임명하고 5개의 현을 시급으로 주었으며 회양을 보좌하여 우위에 도움하도록 하였다. 향량은 스스로 무신군이라고 칭했다. 몇 달이 지난 뒤 향량은 제나라의 전영과 사마영제의 군대와 함께 동아에 지원을 나가 진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 전영이 임시로 회군하여 제나라 왕 정가를 축소하자 정가는 초나라로 도망쳤고 정가는 상국 정각은 조나라로 피신하였다. 정각의 동생 정가는 원래 제나라 장수였지만 조나라에 머물면서 감히 제나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에 전영은 전담의 아들 전부를 제나라 왕으로 옹립하였다. 향량이 진나라 군대를 격파한 뒤 도주하는 그들을 추격하면서 제나라 여러 차례 사절을 보내 접촉하며 함께 연합하여 서쪽으로 진격할 것을 권했다. 이에 전영은 초나라가 정가를 죽이고 조나라가 정각과 정간을 죽인다면 나도 곧 군대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응답할 뿐이었다. 향량은 정가는 우리 초나라의 동맹국 왕이었다. 이제 갈 곳이 없어 나에게 와 어떡하는데 차마 죽일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조나라 역시 정강과 정간을 죽여 제나라의 우호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제나라는 조나라를 도와 군사를 보내 진나라를 봉기하지 않았다. 향량은 폐공과 항우에게 각자 군사를 이끌고 숭항을 공략하도록 하였다. 숭항은 함락되고 성의 수비군은 진멸당하였다. 그런 이후에 다시 서쪽으로 진격하여 복양 동쪽에서 진나라 군대를 격파했다. 진나라는 해잔병을 수습하여 복양으로 들어가 수비하고 나오지 않았다. 해군과 항우는 군사를 돌려 정도를 공격했으나 정도가 함락되지 않자 그곳을 포기하고 대신 서진하면서 진나라 땅을 점령해 나왔다. 그리하여 영구에 이르러 진나라 군대와 접전하여 대파하고 이후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는 회군하여 외항을 공격했으나 외항은 함락되지 않았다. 향량은 동아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정도에 당도하여 다시 한번 진나라 군대를 대파했다. 이때 황후와 유방이 이의 목을 베자 향량은 갈수록 진나라 군대를 얕잡아보게 됐고 얼굴에는 교만한 빛이 보이게 되었다. 송이가 향량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장령이 괴만해지고 사주들이 해해지면 곧바로 패하게 됩니다. 지금 병들들이 약간 해이해지고 있는데 진나라 군대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니 장군을 대신하여 벅차는 바입니다. 라고 관했으나 향량은 근거를 기다모아 듣지 않았다. 그리고는 곧 송이를 제나라의 사신을 보냈다. 송이는 길에서 제나라 사신 고림군 형과 마주쳤다. 송이가 기공께서는 지금 가셔서 무신군을 만나려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그렇소라고 하였다. 이에 송이가 나는 무신군 향량의 군사가 반드시 패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공께서 천천히 가시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지만 빨리 가시게 되면 재앙을 입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고림군은 송이의 말을 듣고 일정을 내주었다. 진나라는 과연 대규모 군사를 징발하고 장안을 지원하여 초나라 군대를 공격했고 결국 정도에서 초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여 향량도 여기에서 전사가 오만했다. 패군과 항우는 외항에서 철수하여 진류를 공격했으나 진류는 수비를 국회하여 함락되지 않았다. 패군과 항우는 지금 무신군이 이미 패하여 세상을 떴으니 군심이 동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계속 앞으로 진군하여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는 여신의 군대와 함께 동쪽으로 진격하여 여신은 팽성 동쪽에 주둔하고 항우는 팽성 서쪽에 주둔했으면 패군은 탕해에 주둔하였다. 초나라 군대가 정도에서 대패한 후 회항은 크게 들어와여 우위를 떠나 팽성으로 와서
항우와 여신의 군대를 모두 자신이 직접 통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전에 송예와 길에서 맞추던 제나라 사신 고령군전은 이때 이미 초나라 군중에 도착하여 총알을 맞았다. 그는 회왕에게 송이는 무신군 향량의 군사가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며칠 후 과연 향량은 패하였습니다. 군대가 아직 출정하기도 전에 송이는 먼저 실패의 징조를 볼 수 있었으니 이는 실로 군사에 통달하고 있다고 할 만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회왕은 송이를 불러 더불어 대사를 언론하였다. 회왕은 송이에 대하여 크게 만족하며 그를 상장으로 삼았다. 항우는 노공으로서 차장이 되었고 범정은 말작으로 임명되어 조나라에 가서 구원하라는 명을 받았다. 또 다른 별장들은 모두 송의 시화에 배속됐다. 항우는 송이에게 지금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 왕을 거룩에서 포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빨리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초나라는 바퀴에서 포위한 채 공략에 들어가고 조나라는 성 안에서 공한다면 반드시 진나라를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이는 아니요, 소를 무는 등에는 이를 이길 수 없어. 지금 진나라는 진력을 다하여 조나라를 공격하고 있대. 설사 진영에서 승리를 거둘지라도 병조들은 매우 필요해질 것이고 우리는 그 피곤한 길을 이용할 것이오. 만약 진나라가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곧장 대군을 이끌고 북을 치며 서진하여 반드시 진나라 군대를 괴멸시킬 수 있어. 그러므로 지금의 계책으로는 먼저 진나라와 조나라 하여금 싸우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고 갑옷을 입고 손에 무기를 들어 격진에 뛰어드는 것은 송이가 그대보다 못하지만 앉아서 책략을 꾸미는 것은 그대가 송이보다 못하오. 라고 말했다. 송이는 곧바로 군중에 군령을 내려 산악기가 호랑이 같거나 제멋대로 하기가 염소 같으면 탐욕스럽기가 성향에 같아서 고집이 세고 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모두 목을 뺄 것이다. 라고 임명했다. 송이는 그러면서 그의 아들 숭량을 전하라 보내 재상으로 임명하였고 직접 무영지방까지 전송하였다. 성대한 주인이 벽을 짓고 기빈들이 모였다. 그날 몹시 춥고 비가 거셌으며 사료들은 오히려 춥고 굶주렸다. 항우가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힘을 모아 진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오랫동안 몸을 위해 징계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수확이 좋지 못하여 백성들은 굶주리고 사료들은 토란이나 콩 같은 채소로 인명하고 있으며 군정에는 남아있는 물량도 없다. 그런데 송이는 오히려 성대한 연을 벌여 빈격들을 모을 뿐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기를 거부하면서 조나라에 가서 양식을 보지 않고 조나라와 함께 연합하여 진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오직 그들이 지치고 패하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뒷나라처럼 강대한 나라가 이미 막 세워진 조나라를 공격하게 된다면 조나라가 패할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다. 조나라가 멸망하고 진나라가 더 광대해진 뒤에 무슨 지치고 패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소. 또한 우리 초나라는 지금 막 패전하기 때문에 초해왕께서 잡으러 안서가시어 온 나라 백성을 오로지 장군 한 사람의 지위에 있는 것이었다. 국가의 안위가 바로 이 거사에 달려있다. 지금 상장군은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하니 참으로 사직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신하가 아니다. 항우는 새벽에 상장군 송이의 막사에 들이닥쳐 단번에 송이의 머리를 베었다. 그리고는 군중에 굴려 내려 송이는 제나라와 공하여 초나라를 배반하라는 음모를 꾸몄다. 초왕께서 비밀리에 나에게 그를 죽이도록 명하셨다. 라고 선포했다. 이때 제후, 제장 모두 항우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다른 의견을 내지하지 못하였다. 모두가 앞장서서 초나라 왕을 세우고선 항장군의 집안이셨고 지금 장군께서 난신을 주사라는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모두 항우를 임시상장으로 썼다. 항우는 사람을 보내 송이 아들 송량을 추격하여 제나라에서 그를 죽였다. 항우가 환초를 확인하여 회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회왕은 즉시 항우의 상장군 지위를 정식으로 승인하였고 담양군, 경포와 포장군 등은 모두 항우 이하에 배속됐다. 타부 침주. 항우가 경자 광군 송이를 죽인 후 그 이름은 초나라에 진동하였고 그의 명성은 제후들에게 널리 유명해졌다. 항우는 고르게 도착하자마자 왕위를 포위하고 전투를 벌여 9번 싸워 9번 못 이겼고 진나라 군대의 용도를 끊고 대파했다. 그리고 진나라 장군 수각을 죽이고 왕위를 포로로 하였다. 석가는 초나라에 항구하지 않고 분신 자살하였다. 장안은 그군에 주둔하고 항우는 장안 남쪽에 주둔하여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다. 아직 교전을 하지 않았는데 진나라 군대가 여러 차례 퇴가하자 진나라 2세 황제는 사람을 보내어 장안을 책망하였다. 장안은 두려움을 느끼고 장사 사마를 함양에 파견하여 지시를 청하였다. 하지만 사자가 함양에 이르자 궁밖에 있는
사마문에 3일을 머무르는데 조고는 만나주지 않았다. 조고는 장안이 사자를 파견한 뜻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장사 사마는 두려워서 급하게 들어왔는데 그는 추격을 당할까 우려하여 원래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들어왔다. 한편 조고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추격하게 했으나 길이 달라 그를 체포하지는 못하였다. 사마는 부대로 돌아와서 장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조고가 궁중에서 권력을 마음대로 농단하고 있고 그 아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기회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조고는 반드시 우리의 공로를 질투할 것이며 전쟁에 지게 되면 곧바로 죽음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 점을 장국에서 자세히 고려하십시오. 이 무렵 진여도 장안에게 서신을 보내어 경고하였다. 백기는 진나라 장수가 되어 남진하여 인력을 공략하고 북진하여 조가를 죽였으며 성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은 것을 모두 셀 수도 없었지만 진시황은 끝내 백기를 사수하였습니다. 또 몽영은 북쪽으로 흉노를 흉출하고 수천 리를 개척하으나 결국 양주에서 참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세운 공로가 너무 많아서 진나라가 그 공에 따라 자기를 모두 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지금 장국에서 진나라의 장군이 되지 3년인데 잃어버린 병력이 10만을 넘고 제후들은 갈수록 많이 봉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국과 아첨을 일삼은 지 이미 오래되어 지금 형세가 매우 위급합니다. 또 이세 방제가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여 법으로서 장군을 주 사람으로서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파견하여 장군을 대체함으로써 그 죄를 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국에서 밖에서 머문 지 너무 오래되어 조정에 많은 사람이 장군과 틈이 생겼기 때문에 공로가 있어도 죽고 공로가 없어도 죽을 것입니다. 장안은 편지를 받은 뒤 마음을 정하지 못한 데 주저하고 있다. 그는 원래 항우에게 사람을 보내어 협상을 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항우는 포장군에게 병사를 주어 밤낮으로 사모를 건너서 장안 남쪽에 주둔하여 진나라를 공격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진나라군을 격파했다. 항우는 이 기세를 몰아 정군의 병사를 이끌고 오수에서 진나라 군대를 크게 치렀다. 장안이 항우에게 사람을 보내어 협상하면서 항구할 날짜를 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항우는 부하들을 소집하여 상의했다. 마침 군량도 부착하고 하니 항구를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항우의 말에 부하들은 모두 좋습니다라고 동의했다. 항우는 장안과 원수의 남쪽 군에서 만날 것을 약조했다. 협상을 마치고 난 뒤 장안은 눈물을 흘리면서 항우에게 조고의 약행들을 고발했다. 항우는 장안을 흥왕에 봉하여 초나라 군이 입장에서 장사 사마를 상장으로 삼아 진나라 군대를 선봉에 나서도록 하였다. 홍물이 있네. 그 뒤 항우는 서전하여 진나라를 공략했다. 그런데 항구안에 도착하니 수비 병사들이 막고 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 항우는 패공 유방이 이미 함양을 항복시켰다는 소식을 듣자 경로하여 곧장 경포 등을 파견하여 항구안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항구안의 수비를 돌파한 항우는 군사를 이끌고 항구안에 들어가 곧장 히수스 쪽에 당도했다. 패공은 패상에 주둔하고 있어서 항우와 미처 만날 수 없었다. 이때 패공의 자사마 조부상이 몰래 사람을 항우에 보내 패공이 관중의 왕으로 되고자 자영을 재상으로 임명하여 징계한 부분을 모조리 독차지하려고 꾸미고 있다라고 전하였다. 항우는 분기댕칭하여 내일 새벽에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즉시 패공의 군대를 괴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때 항우의 병사는 무려 40만으로 선풍의 홍문에 주둔하였고 패공의 병사는 겨우 10만으로 패상에 주둔하였다. 범정이 항우에 관하였다. 유방이 산동지방에 있을 때는 항상 재물을 탑하고 예색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지금 관중에 들어간 뒤 재물을 취하지 않고 예색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의 지향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을 지켜 기운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패공에서 용과 범의 어색차련한 형상이 발견되는 이는 곧 천자의 기운입니다. 빨리 유방을 공개하여 그를 멸해야 합니다.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당시 초나라의 자인으로 있던 항백은 항우의 숙부였는데 일찍이 장량과 교류하여 친하였다. 이때 장량은 이미 패공을 따라 관중에 있었다. 항백은 밤에 말을 타고 많은 듯이 패공의 군역으로 갔다. 그는 장량을 만나서 항우가 다음날 아침 패공을 공격하기 위한 일을 상세히 전해주었다. 항백은 장량에게 함께 그곳을 떠나자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헛되이 죽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량은 나는 한왕을 대신하여 패공을 따라오는데 그분이 지금 위태롭다고 하여 내가 도망을 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 사실을 패공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곧장 들어가서 패공에게 이 사실을 전한다. 패공이 대경 실시하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 주겠소? 라고 묻자 장량은 누가
대와 함께 병사들을 보내 한국관을 막자는 계책을 말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배국은 한 추생이 한국관을 막고서 제후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진나라의 모든 땅이 자기 것이 되고 여기에서 왕을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에 그 말을 따랐을 뿐이요. 라고 대답했다. 장량은 지금 대왕의 군대가 항왕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회공이 한동안 말을 못하고 이었고 물론 항우에 비할 수 없어. 과연 어떻게 해야 좋겠소? 라고 하였다. 장량은 제가 항백에게 회공께서 감히 항왕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였다. 회공은 기공은 어떻게 항백과 교분이 있게 된 것이오? 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량은 아직 진나라가 육국을 멸하지 않을 때 항백을 알게 된데 그가 사람을 주어 제가 그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이 이렇게 되자 다행스럽게도 나에게 찾아와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회공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나이가 많소라고 묻자 장량은 항백이 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회공은 그대가 항백을 들어오도록 하시오. 내가 그를 정으로 모시리다. 라고 말했다. 장량이 나가 항백을 불러와 회공을 만나게 했다. 회공은 술잔을 들어서 건강을 기원하고 또 딸을 혼인시키기로 했다. 회공이 말했다. 내가 한국관에 들어온 뒤 들것 하나 건드리지 않고 어떤 이민을 모두 호적에 정리하고 창후를 봉인하면서 항우 장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 항우관을 수비하도록 했던 까닭은 다른 도둑들의 출입과 의외의 사건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밤낮 오직 장군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찌 감히 반란을 도모하겠습니까? 바라본데 백경께서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항백은 귀에 승하고 반드시 항우에게 잘 말해주겠다고 조카했다. 그러면서 평왕에게 대신 내일 새벽에 일찍 오셔서 항왕께 사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당부했다. 이에 패공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항백은 그날 밤으로 들어가 패공의 말을 항왕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는 즉시 패공이 먼저 관중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장군이 어떻게 곧장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패공은 관중에 들어와 진나라를 격파한 커다란 공이 있었는데 우리가 출병하여 그를 공개한다면 이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일입니다. 기왕 그가 사죄한다고 했으니 관대하게 봐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항우가 들어보니 그렇단 말이었다. 그리고서 패공을 잘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다. 패공은 다음날 아침 100여 명의 기회만을 수행한 채 항우를 만나러 왔다. 그는 홍문에 당도하여 항우에게 사죄하며 말하였다. 저는 장구와 힘을 합하여 진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장구에서는 하부에서 전투를 하시고 저는 하남에서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제가 먼저 항우관에 들어와 진나라를 격파하고 여기서 장군과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소인배의 말 때문에 장군과 저 사이 틈이 생겼습니다. 항우는 바로 패공의 자사마 조무상이 말해줄 것이오. 그렇지 않고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겠소? 라고 말했다. 항우는 그날 패공을 무리하고는 함께 술을 마셨다. 항우와 항백은 동쪽을 향하여 앉았고 아부 범정은 남쪽을 향하여 앉았고 그리고 패공은 북쪽을 향하여 앉았고 장량은 서쪽을 향하여 앉았다. 범정은 여러 차례나 항우에게 눈치를 하면서 차고 있던 호끼를 들어보여 패공을 죽이라는 뜻을 암시했다. 계속하여 세 차례 그렇게 해서는 항량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범정은 사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 항장을 불러 말했다. 군왕은 성격이 모질지 못하니 별 수 없이 직접 행동을 하겠소. 그대가 들어가서 패공에 술잔을 올리고 술잔을 비거든 건물을 줄 것을 청하시오. 기회를 보아서 패공을 그 자리에서 척살하시오. 패공 이자는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들들 모두가 장차 그에게 포로로 잡힐 것이오. 항장은 고장 들어가서 술잔을 올리고는 군왕과 패공께서 잔치를 했었는데 군중에 따로 즐길 만한 것이 없으니 제가 건물을 주어 빈객들을 즐겁게 해드리고자 하는데 응원하시옵소서 라고 청했다. 항우가 좋다라고 하자 항장은 금을 뽑아들고 춤을 췄다. 이때 항백도 금을 뽑아들고 일어나서 춤을 추며 매번 몸으로 패공을 가리니 항장은 패공을 척살할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장량이 군문으로 나가서 번쾌를 불렀다. 번쾌가 오늘 사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장량은 매우 위급하고 지금 항장이 금을 들어 춤을 추고 있는데 그들은 곧 패공을 해치는 데 있어 라고 말했다. 번쾌는 정말 너무 급박합니다. 내가 안에 들어가 패공과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번쾌는 즉시 보금을 차고 방패를 들고서 군문 안으로 들었다. 보초를 쓰는 병사가 막으며 들어보려고 하지 않자 번쾌가 방패를 비켜서 치니 병사는 땅에 쓰러졌다. 번쾌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서 장막을 걷어올리고 서쪽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면서 항우를 보는데 머리카락이 곤수고 눈초리는 찢어졌다. 항우는 크게 놀라서 금에 기대어 몸을 들키며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자인가 라고 묻자 장량은 패공의 참선 번쾌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항우는 참으로 장사구나. 그에게 술
한 잔을 상으로 내리라 라고 명하였다. 곧바로 큰 잔에 술이 내려졌다. 번쾌는 살을 하고 일어선 채로 그대로 마셨다. 이 항우는 그에게 돼지 다리를 상으로 주어라 라고 말했다. 그러자 곧바로 돼지 다리가 나왔다. 번쾌는 방패를 땅에 내놓고 그 위에 돼지 다리를 올려놓고 칼을 뽑아 잘라먹었다. 항우는 참으로 장사로다. 더 마실 수 있는가라고 묻자 번쾌는 신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술 한 잔을 어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진나라 왕은 호랑이와 늑대 같은 마음씨를 가지고 오직 모두 죽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마음대로 죽였고 오직 형벌이 무겁지 않을까를 걱정하면서 형벌을 가하여 천하가 모두 그를 배반하였습니다. 회왕께서 여러 장군들과 함께 가장 먼저 함양에 들어가는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지금 배국에서는 가장 먼저 함양에 들어가셨지만 틀것 하나 감히 취하는 바 없으며 궁실을 봉하고 다시 패상으로 회군하여 대왕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장수를 보내고 한관을 지키도록 한 것은 다른 도둑들의 출입을 막고 의외의 사건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농구가 많고 공 또한 높은데도 봉의 상은 없으면서 소매의 말을 믿으시고 공이 있는 사람을 죽이러 갔습니다. 이는 이미 멸망한 진나라의 길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번쾌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대왕께서 마땅히 그렇게 하시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우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앉으라 라고 하였다. 번쾌는 장량 옆자리에 앉았다. 번쾌가 자리에 앉자 얼마 후 패곡이 일어나 젓간을 가면서 번쾌를 밖으로 보내렸다. 패곡이 밖으로 나간 뒤 항우는 진평에게 패공을 불러오도록 하였다. 패공이 번쾌에게 우리는 지금 나와서 하지 인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라고 물었다. 번쾌는 큰일 할 때는 자질구레한 작은 여지를 고려해서는 안되며 대사를 행할 때는 작은 기명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지금 저들이 칼과 도마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놓인 물고기에 된 처지에서 무슨 예의를 차리시려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다. 그러자 패공은 그 자리에 떠나며 장량에게 남아서 사제를 표하러 하였다. 장량은 대왕께서 오실 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다. 패공은 빽빽 한 상을 가져와서 황후에게 선물하고 옥두 한 상을 아버에게 선물하고 했는데 그들이 화를 내고 있어 감히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오라고 대답했다. 장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때 항우의 군대는 홍나라에 주둔하고 있었고 패공의 군대는 패상에 주둔하여 있었는데 40리의 거리였다. 패공은 수레와 말을 남겨둔 채 몸만 빠져나와 혼자 말을 탔고 번쾌, 하우, 위엄, 근신, 기신 등 4사람은 건과 방패를 들고 도보로 수행하여 함께 여산에서 내려와서 자양의 샛길로 빠져나갔다. 그 전에 패공은 장량에게 이 샛길로 우리 주둔이까지 20리에 불과하고 그때 생각에 항우가 나를 추격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군중에 도착했을 때쯤 들어가 하지 인사를 전하시오라고 말했다. 패공이 길을 떠난 뒤 장량 생각에 한왕이 새끼를 통해서 군령이 일었을 정도의 시간을 흐르자 장량이 들어가 사자했다. 패공께서는 술을 마시고 몸을 이기지 못하여 직접 하지 인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여 저로 하여금 빽빽 한 상을 하나 대왕께 바치게 하고 옥토 한 상은 대장군께 바치게 하였습니다. 장량은 빽빽과 옥토를 바쳤다. 항우가 패공은 어디 계신가 라고 묻자 장량은 대왕께서 패공의 잘못을 지적할 마음이 있으시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분노하여 먼저 떠났습니다. 아마 이미 군중에 당도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항우는 구슬을 받아서 자리에 두었다. 하지만 범정은 옥토를 받아서 땅에 놓고 금을 뽑아 그것을 깨뜨렸다. 범정은 분노에 찬 몫으로 에이 어린아이와는 함께 대사를 도모할 수가 없다. 상황이 천하를 빼앗아갈 자는 반드시 패공이며 우리는 그에게 포로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탄식했다. 패공은 자신의 군중에 당도하자마자 즉시 조무상을 참하였다. 서쪽 패항 항우. 며칠 뒤 항우는 서쪽으로 진기하여 함양 군민을 도살하고 이미 항복한 진나라 왕 자영을 죽였다. 그리고는 진나라 궁실을 불태웠는데 석 달 동안을 타고도 꺼지지 않았다. 항우의 군대가 그곳에서 재와 보물 및 분지자를 누락질하고 동쪽으로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항우에게 관중에 땅은 신앙의 험준함이 있고 사면의 요새이니 충분히 도구를 정하여 벽을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항우 보니 이때 이미 진나라 궁궐은 모두 불타버렸고 또 마음속으로 고향이 이루어 어서 빨리 평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야 항우는 부귀한 뒤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마치 비단 옷을 입고 방길을 가는 것 같으니 누가 이미 부귀해진 것을 알아준다는 말인가 라고 하였다. 그자가 항우에게 그랬던 사람들이 초나라 사람은 원숭이가 모자랄 성격이라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하면서 탄식에 맞아놨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정마에 그 사람을 삶아 주겠다. 항우는 사자를 보내어 배항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항우 자신을 왕으로 임명해달라는 뜻이었다. 배항은 원래의 약정대로 시행하라고 말했다. 항우는 이러한 배항의 결정이 매우 불쾌해졌다. 그는 생각할 때
회왕의 존호를 의자라고 바꾸고 실제로는 회왕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 그러하여 먼저 제후장성들을 왕으로 모았다. 그는 제후장성들에게 처음 천하의 반란이 일어날 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잠시 제후 후예들을 왕으로 봉하여 진나라를 토벌하였고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라했던 것이오. 그런데 갑옷을 입고 손에 무기를 들어 먼저 기치를 들고 3년 동안 풍찬 노숙하면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한 것은 모두 여러 장군들과 나 항직의 노력 때문이었지 결코 의제의 힘 때문이 아니었소. 의제는 공이 없으니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땅히 천하의 토지를 나누고 왕이 될 것이오. 라고 말했다. 모든 장수들이 옳습니다. 라고 찬성하였다. 항왕은 즉시 천하를 나누고 여러 장수를 왕으로 봉하였다. 항우와 범정은 폐공이 천하를 차지하지 않을 것이었으나 이미 그와 화해하였으며 또 원래의 약정을 어긴 것이 그렇지하고 제후들의 배반이 걱정스러웠다. 그들은 몰래 논의 끝에 묘안을 했다. 즉 파, 촉 지방은 길이 험하고 진나라에서 강제이주 당한 범법자들이 모두 촉지방에 살고 있으므로 파촉 지방에 그를 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항우는 폐공에게 파, 촉 역시 관중의 땅이요 폐공이 먼저 관중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관중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폐공을 한항에 봉한 뒤 파, 촉 그리고 한중을 봉투를 주고 남정에 도받으러 했다. 그는 이후에 다시 관중을 삼동하고 함과 진나라 장군들을 왕으로 봉하여 한항을 에워싸 저지하도록 했다. 즉 장안을 옹항으로 봉하여 한양 서쪽의 왕으로 하고 폐국의 독을 정하도록 했으며 장사 사마는 본래 역양의 오견이었던 자로서 일찍이 향양의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고 도의 동해는 본래 장안에게 초나라의 투항을 권유하기 때문에 사마는 서항으로 봉하였고 함양의 동쪽에서 황항까지 땅을 주고 역양에 도받으러 했다. 또 동해를 중앙으로 봉하여 상군의 왕으로 하고 고노의 도읍을 정하게 했다. 그리고 위양표를 서위양으로 옮기도록 하여 하동 땅을 주고 평양에 도받도록 하였고 하고의 신양은 장애의 중심으로서 먼저 하남을 함락시키고 황하 강변에서 초나라 군대를 영접한 공으로 한암항에 봉하고 낙양에 도받도록 하였다. 또한 한항성은 옛 도읍인 양측에 다시 그대로 정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나라 장수 사망은 회낭을 평정할 때 여러 차례 공로를 세웠으므로 은항에 봉하여 하대 땅을 주고 조가의 도읍을 정하게 하였다. 조왕헐은 대왕에 봉하여 옮기도록 하였으며 조나라 서랑 장인은 평소 현명하며 능력이 있었고 또 관중에 진입할 때 함께 수행한 공으로 상선왕에 봉하여 조나라 땅을 주고 양국에 정도하게 하였다. 당량군 경포는 초나라 장수로서 항상 초나라군에서 가장 용감하였으므로 우왕에 봉하여 욕에 도박을 하였다. 타구로에는 백오를 이끌고 제공을 도왔으며 또 관중에 들어올 때 함께 수행하는 공으로 형산왕에 봉하여 주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무적의 상승장군 한나라 5년 4월 전쟁을 끝내고 제후들이 회서에서 출사해 각자 본국으로 돌아왔다. 항왕도 항국관을 나와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사자를 보내어 의제를 평서로 옮기게 하면서 자국 이래로 제왕대보는 천리에 이르는 토지를 지시고 반드시 상위 땅에 기거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사자를 파견하여 의제를 장사의 7월로 옮기도록 했다. 항왕이 의제에게 빨리 움직이기를 제초하자 의제의 구시들이 점차 의제를 배반하였다. 이에 항왕은 은밀히 형산왕 오해와 인강왕 공에게 밀명을 내려 강남에서 의제를 공개하여 죽이도록 하였다. 또한 한왕성은 아무런 공격이 없으므로 항왕은 그가 자기 나라로 가지 못하게 한 뒤 같이 병서로 와서 왕후를 배하고 저우로 강동시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죽였다. 전제는 몰래 전쟁에 장동과 화해를 보내 끊어있다. 항구와 천하를 주지하면서 일을 하는데 대단히 불공평합니다. 지금 원래의 왕을 모두 나쁜 땅의 왕에 봉하고 대신 자기의 군신과 제장들은 모두 좋은 땅의 왕에 봉하십니다. 전쟁은 이에 동하여 곧 병사를 조나라에 보냈다. 전쟁은 사면의 군사를 모두 출동시켜 전나라 군대와 연합하여 상산을 공격 대파했다. 상산왕 장인은 패하여 한왕에게 기순하였다. 전쟁은 대땅에 가서 원래의 조왕회를 맞아 들여 조나라를 기원하였다. 조왕은 진저를 대왕에 봉하였다. 장인은 또 제나라와 조나라의 반란 사실을 고하는 서신도 항왕에게 보내어 제나라와 조나라가 힘을 합하여 초나라를 멸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초나라는 서진하려는 계획을 버리고 북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했다. 항왕은 우왕 경포에게 군사를 증발하라고 했다. 그러나 경포는 병을 핑계로 가지 않고 다만 부장에게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항왕은 경포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한왕은 폐인을 거쳐 가족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가는데 초나라 군대도 역시 병사를 보내 폐인해서 한왕의 가족들을 추격하여 붙잡도록 하였다. 이때 한왕의 가족들은 이미 모두 도망하여 한왕과 만날 수 없었다. 한왕은 길에서 우연히 초해와 노공공주를 만나 수에 태우고 같이 떠났다. 그런데 초나라 기병이 한왕을 쫓아오자 한왕은 다급한 나머지 초해와 노원을 밀어서 수레 아래로 떨어뜨렸으나 등공 하윙이 수레에서 내려 그들을 안아서 태웠고 이렇게 밀고 안고 하기를 모두 세 차례나 계속했다. 등공은 일이 아무리 위급하다 해도 말을 더 빨리 달리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다. 한왕은 가까스로 기병들의 추격을 벗어날 수 있다. 그는 태군과 여우를 찾으랬으나 찾지 못했다. 심지어는 태군과 여우를 수용하여 샛길로 몰래 가면서 한왕을 찾았는데 거꾸로 초나라 군을 만나게 됐다. 초나라 병사들은 그들을 붙잡아 돌아와서 한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당황한 그들을 군중에 붙잡아뒀다. 이때 여우의 오빠 주여우가 군사를 통솔하여 화합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한왕은 샛길을 통하여 주여우가 있는 곳에서 사병으로 도망쳐 흩어진 한나라 병사를 조금씩 모아놨다. 이렇게 하여 형량이 이르자 패잔병들이 모두 한대로 합류하게 됐고 소화도 마치 관중의 23세 이하 56세 이상의 노약자들을 징발하여 형량으로 보냈다. 그하여 한왕 군대의 위세는 크게 진작되었다. 한왕이 평생을 구원하고 한왕을 추격하여 형량이 이를 때 진왕은 그의 기회를 듣다 제나라를 수고했다. 역전되어 가는 형세. 한나라 3년 한왕이 여러 차례 한나라 군대의 용도를 공개하여 식량을 침탈했다. 한왕의 군대는 굴량이 떨어져 크게 들어와여 초나라의 강화를 청하여 형량 서쪽 땅을 한나라에 떼어달라고 제안했다. 한왕이 이에 응하려고 하자 범정은 한나라 군대는 매우 쉽게 격퇴시켜 주십니다. 만약 지금 그들을 놓아 주어 멸하지 않게 되면 훗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라며 반대하였다. 한왕은 범정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곧장 형량을 부여했다. 한왕은 이를 크게 우려하여 곧 진평의 계책을 쳐서 범정과 한왕을 이갈시키겠다. 한왕의 사신이 오자 풍성한 태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와서 그에게 내놓으려 하였다. 그런데 음식을 가져왔던 사람은 한왕의 사신을 보고 거짓으로 크게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범정의 사신인 줄 알았는데 원래 한왕의 사신이 왔구나 라고 말하고 또 가지고 돌아갔다. 그리고는 대신 형편없는 음식을 가져와서 한왕의 사신에게 묻도록 하였다. 사신이 돌아와서 한왕이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자 한왕은 밤중 범정과 한왕이 내통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조금씩 그의 권력을 박탈했다. 그러자 범정이 크게 분노하면서 천하의 일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 군왕 당신께서 알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십시오. 바로 근데 저희 노고를 돌려주시어 보통 사절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자 한왕이 이를 받아들였다. 범정은 떠났지만 미처 행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등에 독창이 심해져서 죽었다. 한편 한나라 장수 기천은 한왕에게 사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신이 대왕의 모습을 위장하여 초나라군을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대왕께서 그 틈에 몰래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하여 한왕은 밤중에 형량의 동무로 2,000명의 여자들에게 갑옷을 입혀 내보냈고 이에 초나라 병사들이 사방에 성공했다. 기신은 항구를 타고 제독을 꺾고서 성안의 양식이 바닥에 나서 한왕이 항구한다라고 말했다. 초나라 병사들은 모두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다. 이 틈에 한왕은 수십 명의 기병과 함께 성의 서쪽문으로 빠져나와 성고로 도망쳤다. 한왕이 기신을 보고 한왕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그러자 기신은 한왕은 이미 성벽으로 성 밖으로 나갔었다 라고 대답했다. 한왕은 크게 화가 나서 곧장 기신을 태워 죽였다. 한왕은 형량을 탈출한 뒤 남쪽으로 와서 공항 경포로 합류하고 잔류병사를 수습하고 성고로 다시 들어갔다. 한나라 4년 한왕이 성고를 포위하자 한왕은 도망을 쳐서 겨우 등국과 함께 성고 북문을 빠져나갔다. 이때 태울이 황하를 건너 동화에서 초나라를 기습하여 초나라 장군 설공을 죽였다. 그러자 한왕이 즉시 직접 동진하여 평화를 공개하였다. 한왕은 한신의 군대를 손에 넣고 황하를 건너 남하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충이 말이자 한왕은 곧 한해에 멈췄고 따로 유격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평월과 함께 초나라군의 군량을 불태우도록 하였다. 한왕은 평월과 그들을 배주시켰다. 한편 한왕은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 다시 성구를 공략하고 광무에 주둔하여 오창의 식량을 손에 넣었다. 초나라와 한나라는 장기간에 걸쳐 서로 맞서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장경들은 행군과 전투에 시달리고 노약자들은 전조로 지쳤다. 한왕은 한왕에게 천하가 혼란스럽고 이래 동안 평화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우리 두 사람 때문이다.
나는 그대에게 단독으로 도전하여 1대1로 거루어 자궁을 겨루고 싶다.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천하의 백성들을 헛되이 고달프게 하지 말자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하나는 웃으며 나 이 사람은 죄를 다툴지언정 힘으로 다투지 않는다라고 거절했다. 항왕은 장사를 내보내 나가서 싸움을 걸도록 했다. 한나라 진영에 말을 타고서 활을 잘 쏘는 누분적 병사가 있었는데 초나라 장사가 3번을 도전하였으나 3번 모두 누분적 병사의 말에 맞아 죽고 말았다. 항왕이 크게 화를 내면서 직접 갑옷을 입고 창을 들어서 도전했다. 누분적 병사가 그에게 활을 쏘러 가자 항왕이 눈을 부릅뜨고 부하했다. 누분적 병사는 겁에 질려 쳐다보지도 못했고 손이 떨려 화살을 쏠지 못한 채 진영으로 재빨리 도망쳐 들어와 감히 다시 나올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한왕이 사람을 보낸 누분적 병사에 물고 도전자가 항왕이라 했기 때문에 두렵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이렇게 하여 항왕은 한왕의 강무산 진영 가까운 곳에 가서 말을 걸었다. 한왕이 그의 재상을 하나하나 들지 말자 항왕은 크게 분노하여 결전을 벌이고자 했으나 한왕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항왕이 매복시켜놨던 사수가 화살을 쏘아서 한왕을 맞춰 한왕은 부상을 입고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이때 의왕 혈령의 문객 아들이 겨우 13살인데 그 아이가 항왕에게 말했다. 팽월이 무릎을 서 의왕을 핍박하여 의왕 사람들은 이를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선 잠시 항구한 점서 대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지금 모두 생매장 시기라고 하시니 백성들에게 기순하는 마음이 생기었습니까? 만약 대왕께서 외항의 남자들을 모두 생매장 하신다면 아마도 지금부터 동쪽으로 양나라 땅의 10여 개성이 모두 대왕에게 생매장 될 것을 겁내어 반드시 결차적으로 방어해야 될 것이므로 대왕께서는 한 곳도 점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항왕이 들어보니 그렇다고 여겨 외항의 모든 남자들을 참여했다. 이 소식을 듣고 외항에서 동쪽으로 수양이리까지 모두 앞을 다투어 항왕에게 통화했다. 한편 한나라 군대가 여러 차례 싸움을 걸어보았지만 초나라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 한나라가 사람들을 초나라 진영 앞에 보내 5개월 동안 계속 욕설을 해대자 마침내 조군은 분기탱신하여 병차들에게 사수를 끊도록 명령을 했다. 병차들이 반쯤 건너릴 때 한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습격하여 초나라군을 대파하고 초나라 무자를 모두 차지하였다. 한왕이 육가를 파견하여 항왕에게 태공의 석방을 요청했으나 항왕은 거부하였다. 한왕이 다시 후공을 보내어 항왕에게 천하를 반문하여 홍구 서쪽을 한나라 가지고 홍구 동쪽은 초나라 가지를 건조했다. 항왕은 이에 동의하고 한왕의 부모 치사를 돌려보냈다. 한나라 군사들은 모두 만세를 불렀다. 한왕이 후공을 평국군에 모한 뒤 2번 다시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는 천하의 답변가로서 그가 살고 있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평국군이라고 칭하느라 하고 있다. 항왕은 한왕과 약조한 뒤 군대를 절수하여 동쪽으로 들어갔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데 한나라 5년 한왕이 양하 남쪽까지 항왕을 추격하여 군대를 주둔시킨 뒤 한신 평월과 해합하여 초나라를 함께 공격하기로 기를 약정했다. 한왕이 장량에게 제후 한신과 평월이 약정을 준수하지 않으니 어찌해야 좋겠소라고 묻자 장량은 초나라가 꼭 붕괴하려고 하는데 한신과 평월은 한 곳의 봉지도 나눠받지 못했으니 그들이 와서 합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왕께서 능히 천하를 그들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그들을 당장 오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 만약 그렇게 하시지 못한다면 정세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한왕은 즉시 사신을 보내어 한신과 평월에게 힘을 합쳐서 초나라를 공격하라. 초나라가 붕괴된 이후 지는 동쪽부터 해변가의 땅을 저항에 봉할 것이며 수양 이후부터 곡성이리까지는 땅을 평상국에게 봉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 사신이 도착하자 한신과 평월은 모두 지금 즉시 진군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응답하였다. 한신은 즉시 제나라에서 출발했고 6개의 군대도 수순에서 출발하여 성부를 함락시키고 해화에 당도하였다. 항왕의 군대는 해화의 발을 방어벽을 잡고 있는데 군사는 적고 군량은 거의 들였다. 한나라 군사들과 제국의 군대는 항왕의 군대를 겹이 포위하였다. 밤에 한나라 군사들이 사방에서 모두 초나라 노래를 부르자 항왕이 크게 놀랐다. 한나라 군사들이 이미 초나라를 모조리 점령했다는 말인가? 어찌하여 초나라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가? 라고 말했다. 항왕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술을 들켰다. 항왕에게도 우울한 미인이 있었는데 항상 항왕을 추행하고 있었다. 또 출하라고 불리는 준마는 항왕이 항상 타고 다녔다. 항왕은 정서가 개양되어 그 노래소리가 비장하였다. 그는 스스로 시를 지어 노래했다. 힘은 산을 뽑고 기세는 세상을 들떴지만 운이 좋지 못하여 주가 가지를 못하니 어찌해야 하는가. 우여
위여 어찌하는가. 항왕이 여러 차례 노래를 부르자 우민도 시를 지어 화답하 있다. 항왕은 슬퍼하여 울고 며칠기 눈물이 흘렸다. 좌우 시용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통곡을 하면서 차마 항왕을 쳐다보지 못했다. 항왕은 보위를 돌파하기로 결정하고 준마 추를 타고 앞장섰다. 말을 타고 수행하는 부하 장사는 800여 명이고 그들은 양을 틈타 보위를 돌파하여 남쪽으로 나는 듯이 질주하였다. 항왕이 엄릉에서 길을 잃을 때 한 농부에게 길을 물었는데 농부는 거짓말로 왼쪽이라고 말했다. 항왕은 그 말을 믿고 왼쪽으로 가다가 큰 늪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야 말들이 한동안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이제 한나라 병사들이 바짝 쫓았다. 항왕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나아가 동성에 당도하였다. 이때 항왕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28개였다. 한나라군은 수천 명의 기병이 충원하고 있었다. 항왕이 스스로 더 이상 달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하 기병들에게 지금 내가 군사를 일으킨 지 8년이 되는데 몸소 70여 차례 전투를 벌였다. 누구는 나에게 맞선 자는 모두 무너뜨렸고 내가 공격한 자는 누구든 모두 굴복시키고 결코 패한 적이 없다. 그래야 항왕은 산 동쪽의 쇄골에서 그의 병들을 만났다. 한나라군은 항왕의 소재를 차단하기 위해 군사를 세 방면으로 나누고 다시 소나라군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항량을 웃으면서 하늘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지금 내가 걷는다고 하여 무슨 의미가 있겠소라고. 더구나 내가 8천여 강동 자대들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왔는데 이제 한 명도 다시 돌아오지 못해서 설령 강동의 부영들이 나를 가린 이에게 왕으로 칭한다 해도 이제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분들을 대할 수 있다는 말이오. 비록 그분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나 항력이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 라고 말했다. 항왕은 자신의 말을 정장에게 건네주고 기병들로 하여금 모두 말에서 내리게 하고는 손에 짧은 무기만을 들고 싸움을 벌이도록 했다. 한나라 병사들이 당도하여 쌍방간 전투가 벌였다. 항왕이 가장 용맹하며 혼자서만 죽인 한나라 병사가 수백 명이 있고 자신 도움에 10여 군데 부상을 입었다. 왕에는 앞에 있다가 항왕의 머리를 얻었다. 이때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서로 항우의 몸을 가지려 하다가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됐다. 마지막에는 낭중 기의 양해가 기사마 여사동 낭중 여성과 양과 각각 항왕의 신체 한 부분씩을 뺐다. 5사람이 기체를 합쳐보니 분명히 항왕이 것이었다. 항왕이 죽자 소나라 각지에서 모두 한나라에 투항했는데 오로지 노연 지역만은 한국을 거부했다. 각 항식 종족을 한항을 모두 죽여놨다. 그리고 항벽을 차용후에 봉해지었다. 도우, 평경우, 함우 모두 황천 때 그들에게 유시의 성을 내렸다. 그렇게 해서 항왕은 잡혀서 죽었다. 이상으로 항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